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많이들 하는 말 중에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한 사람이 바뀌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일 겁니다. 특히나 그게 나쁜 버릇이나 습성에 관한 것이라면 더더욱이요. 저도 애초에 인간이 변한다는 말 자체를 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꾸는 일도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도 존재하는 것일 테고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제발 좀 바뀌었으면 싶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인 신우이였어요. 겉으로는 얌전하게 생겼는데 알고 보니 뒤로는 어릴 때부터 자잘한 사고를 엄청나게 쳤었다더라고요. 그걸 다 시어머니나 제 남편이 막아주고는 했다고 들었고요. 결국에는 더 이상 수습할 수가 없는 정도의 엄청난 사고를 치는 바람에 본인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게 되었죠. 그 여파로 저도 남편 놈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생각을 해보면 바뀌지 않은 건 남편 놈도 마찬가지였네요. 예전부터 신우이 일이라면 잘했든 잘못했든 일단 무조건 편부터 들고는 했던 인간이었거든요. 신우이가 저렇게까지 막 나가게 된 것도 일정 부분은 오빠인 남편놈의 책임도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덕분에 저도 제정신이 아닌 시댁 식구들과 작별할 수 있게 되었으니 다행인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결국 저희까지 이혼을 하게 만든 그 속사정에 대해서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원래 남편과 3년을 넘게 만난 사내 커플이었습니다. 사실 사내 커플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왔던 저였거든요. 그래서 같은 직장에서 이렇게 만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죠.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더라고요. 야근에 시달리던 불쌍한 직장인은 일과 집만을 반복하며 살다 보니 사람을 만날 곳이 결국 회사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옆 부서에서 오며 가며 친하게 인사하고 지내던, 가끔씩은 커피 한 잔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하던 사람과 오랜 썸을 타다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같은 업계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저희는 서로의 고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편이었습니다. 그건 커플에게 있어서 엄청난 장점이자 강점이더라고요.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바로 회사였고,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장소도 마찬가지로 회사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저희는 출근을 하고 나면 직장에서는 뒤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은 몰래 돕기도 하고 응원도 해주었고요. 퇴근하고 나면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으면서 같이 상사흉을 보기도 했고요. 휴가를 맞춰 쓰기도 편했고, 서로의 업무와 일정을 잘 알고 있으니 상대방의 기분과 피로도 같은 상태를 이해하기도 편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는 동안 저희는 누구보다도 잘 맞는 커플이었고요. 앞으로도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다면 평생 함께 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라고 했죠. 다 맞는 것 같았던 남편과도 결혼을 하고 나니 맞지 않는 부분과 불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참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본능적으로 이 사람은 나와는 정말 안 맞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제 경우에는 시댁 식구들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 저희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인 성격에 고집이 엄청 세고 뒤끝이 심한 타입이었습니다. 거기다 근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본인이 일단 한번 맞다고 판단한 일에 관해서는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성격이었죠. 문제는 그런 성향이 지나치다 보니 종종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었어요. 엄마, 저기 앞동에 사는 금은방 아저씨네 딸 있잖아. 오빠 친구. 이름이 현정이던가? 이번에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던데? 그것도 7급이래. 그래? 그거 순전히 다 지 부모 백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걔 어디 지방에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학교 나왔다고 했었잖아. 앞동의 금은방 아저씨라고 하면 저희 부부도 아는 분이셨어요. 부모들끼리도 같은 동네에 오래 살아서 잘 아는 사이고 그 아저씨 딸이 저희 남편 초등학교 동창이었거든요. 남편의 오랜 친구라서 결혼식에도 참석했었고요. 시누이와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듣고 있던 남편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공무원 시험을 백으로 들어가요. 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한 거예요. 시험 준비도 4년 넘게 했었는데. 얘가 또 순진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하고 있네. 금은방 김씨 그 집안에 원래는 공무원 했던 집안 아니야. 김씨 아버지도 저기 서울에서 공무원 했었고 그러니 손녀딸 자리 하나 꽂아주는 거야 뭐 일이겠어? 어머님, 저도 얘기 들었는데 공채로 시험 쳐서 들어간 거래요. 글쎄 시험이고 뭐고 다 뒤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저희 시어머니가 어떤 성격인지는 대충 짐작이 가시겠죠? 본인의 경험과 생각에 근거해서 일단 한번 본인이 맞다고 우긴 건 하늘이 두 쪽에 난다고 해도 그게 맞아야 하는 분이셨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말릴 수 있는 건 저희 시아버지밖에는 없었죠. 그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라고. 하루 종일 헛소리만 하고 있어. 시아버지는 불같은 성미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몇 년 전에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하시고는 지금은 취미생활이자 소일거리로 동네에서 봉사활동을 하러 다니고 계셨는데요. 소시적에는 그 성격 때문에 밖에서 싸움이 날 때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몸에 화가 많으셔서 요즘에도 뜬금없는 타이밍에 갑자기 벌컥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다 깜짝깜짝 놀라고는 합니다.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화가 나는 일이 많을까 싶을 정도이기는 한데요. 거기다 엄청 고지식하고 깐깐한 성격이시기는 한데 그래도 이 집안에서 그나마 상식적인 선에서 대화가 통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죠. 이 집안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를 보면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니다 싶을 정도로요. 솔직히 맨 처음 인사를 드리러 와서 시누이를 봤을 때는 첫인상이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었어요. 아니, 오히려 좋은 편에 속했었죠. 시누이가 겉으로는 정말 예쁘고 귀염상인데다가 하는 행동도 얌전하고 멀쩡하게 잘했거든요. 물론 아주 짧게 만났을 때의 경우였지만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저 앞뒤 다른 모습에 넘어갔을 겁니다. 저도 결혼 전에는 그 실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죠. 결혼을 하고 가까운 곳에 자주 볼 일이 생기고 난 뒤에야 시누이가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문제를 일일이 나열하자면 끝도 없을 만큼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시누이는 말실수를 엄청나게 자주 했어요. 흔히들 입이 싸다고 하죠. 그 나이가 되도록 시누이는 평소에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비밀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에게 말해버린다든가 농담처럼 건네는 말이 실은 농담이 아니었다든가 하는 일이 예사였죠. 가끔씩 농담처럼 듣기에 쎄한 발언을 자주 하고는 했는데 특히나 제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 바로 이것이었죠. 농담의 형식을 빌어서 하는 말일 뿐 실은 저게 진짜 속마음이라는 걸 눈치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아챌 만한 이야기였거든요. 언니, 그런 옷은 도대체 어디서 사는 거예요? 이거 산지 꽤 된 옷인데 왜 별로예요? 내 눈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어느 날은 잘 안 입던 옷을 꺼내 입고 시댁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옷을 사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아서
계절마다 몇 벌 사둔 옷을 돌려 입고는 했거든요. 대신 질이 좀 괜찮은 옷으로 사서 오래 입는 걸 선호했고요. 그래서 외투 같은 것들은 거진 10년 가까이를 두고 있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유행과는 조금 거리가 멀었겠죠. 그 점을 고려해서 저도 애초에 유행을 잘 안 타는 옷을 사입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 옷을 보자마자 신우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놀라더니 저렇게 묻더라고요. 언니, 가만 보면 나는 진짜 언니가 부러운 것 같아요. 부럽다고요? 제가요? 그런 유행 지난 옷을 입고 다녀도 오빠가 전혀 신경도 안 쓰잖아요. 하여간 묻어난 남편 만나는 것도 복이라니까. 제가 예전에 연을 끊어버린 친구 중 딱 저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농담이랍시고 웃으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짓거려 놓고는 상대방이 눈치채고 기분 나빠하면 오히려 본인이 뜻밖이라는 표정을 짓고는 했습니다. 본인은 장난이었는데 왜 그러냐며 오히려 상대방을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고는 했고요. 신우이가 하는 짓이 딱 그때 그 친구가 했던 짓과 똑같았어요. 술을 좋아한다는 것도 말실수를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천성이 절반이고 그 나머지 절반은 술 때문이었죠. 예전에 남편에게 전해 듣기로는 무슨 중학교 때부터 몰래 시아버지가 감춰둔 술을 훔쳐서 먹고는 했다더라고요. 거기다 다 커서는 매일 반주처럼 술 마시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요. 알코올 중독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술을 자주 마시는데 문제는 신우이가 술을 항상 주량이 넘도록 마시는 게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주량을 넘지 않더라도 사람이 술을 마시면 기분이 들떠서 사고가 조금 마비되기 마련이잖아요. 말이나 행동도 보통 때보다 훨씬 가벼워지고요. 그런데 신우이는 매번 주량을 넘게 마시고 일단 마셨다면 그 자리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갖 소리를 다 늘어놓고는 했습니다. 언니, 새 식구 된 기념으로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아가씨 많이 취한 것 같은데 그만 마시는 게 좋겠어요. 아, 참 재미없게 또 이러시네.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준다니까요. 네, 비밀이 뭔데요? 그때가 아마 제가 결혼을 한 지 3달쯤 되는 시기였을 겁니다. 저희가 각자 살던 자취방을 빼는 문제로 신혼집을 조금 늦게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후에 석 달이 지나서야 시댁 식구들을 모아서 집들이를 하게 되었었죠. 그날 다 같이 기분 좋게 반주를 했는데 신우이가 또 혼자서 조절을 못하고 달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만취를 해버린 겁니다. 저는 신우이를 질질 끌다시피 부축해서 거실에서 손님방으로 쓰는 작은 방으로 옮기고 있었고요. 그런데 제 귀에 대고 속삭이듯 계속 비밀을 알려주겠다며 궁금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제가 살면서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경악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우리 엄마가요. 사실은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뭐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제가 뭘 잘못 들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다시 되물었어요. 남자친구, 애인이 있다고요. 아가씨, 농담이죠? 진짜라니까. 솔직히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랑 사는 거, 얼마나 지겹겠어요. 나는 진짜 우리 엄마 다 이해해요. 진짜예요? 어머님이요? 어머, 사람 말을 안 믿어요. 근데 지금은 없는 것 같고. 어지러워. 세상에 살다 살다. 시어머니가 바람 피운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날도 오더라고요. 그것도 시집 오자마자 말이에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사이의 문제는 두 사람의 일이라고 넘기더라도 참 답이 없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죠. 아, 이거 언젠가 술 때문에 진짜 한 번은 대형 사고 치겠구나, 라고요. 그것보다는 더 심각한 문제는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신우이가 철없는 소리를 하거나 말실수를 할 때마다 오빠로서 충고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편을 들기 바빴기 때문이었어요. 아가씨 말실수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당신이 좀 뭐라고 얘기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식구끼리야 이해하고 넘어간다 쳐도 저러다 밖에서도 사고 치겠어. 소영이? 걔가 좀 철이 없어서 그래. 나쁜 의도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더 큰 문제 아니야? 본인 의도랑 다르게 말이 나온다는 소리잖아. 저러다 말겠지. 그래도 선은 안 넘는 애야.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그래도 감싸줄 일이 있고 아닐 일이 있는 법이잖아요. 남편까지 분별을 못하는 애처럼 신우이를 싸고 돌기만 했죠. 그리고 선은 안 넘는다니. 그 말을 듣자 그냥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선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는 신우의 말에 연을 끊게 된 주변 지인들만 알고 있었죠. 남편은 평소에는 다 괜찮은데 저렇게 유난히 본인 여동생과 관련된 일에 관해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제대로 내리지는 못하더라고요. 어쨌든 시어머니도 남편도 신우의 행동들에 대해서 전혀 간섭을 하지 않으니 이건 답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붙들어 앉혀놓고 충고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일 같아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시간만 한 해 두 해 흘러갔습니다. 얼마 뒤 신우이는 당시에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혼전 임신으로 갑작스럽게 하게 된 결혼이라 집안에 약간의 소동이 있기는 했습니다. 시매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유달리 별난 구석이나 모난 구석이 없는 보통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다만 만난 지 몇 달 되지 않아 임신을 하는 바람에 하게 된 결혼인지라 아직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였던 것 같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저냥 평범하게 잘 사는 보통의 부부 같아 보였지만 옆에서 지켜보면 잘 맞지 않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사소하게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거든요. 다투는 모습을 넘어서 나중에는 서로에게 큰 정이 없다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하지만 자주 다투는 것과 부부 사이의 일은 또 다른 문제였는지 3년 전 신우이는 또 둘째를 낳았습니다. 첫째는 아들이었는데 이번에는 딸이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소미야, 여기 좀 봐봐. 사진 찍자. 웃어야지. 아니 그런데 소미는 왜 이렇게 소영의 네 유전자가 세지? 애한테 네 얼굴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런 것 같기는 하네. 보통 딸은 아빠 닮던데. 첫째 조카는 신우이와 시매부의 얼굴을 정확히 반씩 빼다 박았다 싶을 정도로 눈, 코, 입 곳곳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둘째 조카는 아무리 봐도 애한테서 시매부의 얼굴이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정말 의아할 정도로요. 시간이 흐르면 나아지겠지 싶었는데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얼굴 형체가 또렷해져 갈수록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애가 아빠 얼굴이 얼마나 많이 닮았는데. 여기 봐. 미간이랑 눈 사이 쪽 보면 이 사람이랑 완전히 똑같잖아. 그런가? 자세히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뭘 자세히 보니까 그렇대. 대충 봐도 똑같구만. 원래 사람들이 아기를 보면 제일 먼저 가지는 관심사가 엄마를 닮았나 아니면 아빠를 닮았나 하는 문제잖아요. 딸이 아빠를 닮아서 큰일 났다느니 엄마를 닮아서 미인이라느니 하는 농담도 흔히들 하는 말이었고요. 당연히 저희도 반은 농담식으로 한 이야기였습니다. 뭐 특별한 의도나 악의가 있었던 것도 전혀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신우이가 아주 펄쩍 뛰면서 과민 반응을 하지 뭐예요. 얼굴까지 새빨개져서는 목에 핏대까지 세우면서요. 어찌나 예민하게 구는지 오죽했으면 시어머니까지 대체 왜 그러냐고 투덜거리실 정도였습니다. 근데 아가씨는 아까 왜 그렇게 흥분을 하지? 좀 이상하지 않았어? 그러게. 나도 좀 놀라기는 했는데. 그냥 기분이 나빴나 봐. 아니, 아가씨만 닮았다는 말이 저렇게까지 반응할 일이야? 유민이 때는 비슷한 얘기했어도 그냥 웃고 넘겼었잖아. 첫째야 아들이니까 그렇고 둘째는 딸이니까 얼굴에 좀 예민할 수도 있겠지? 당신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안 될 건 또 뭐야. 아무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같으니까 다음부터는 소영이 앞에서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좋겠어.
남편은 저처럼 고개를 갸웃거리기는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냥 싫어하는 소리면 안 하면 되지 않냐면서요. 저도 당사자가 굳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본인 앞에서 다시 꺼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금 납득이 가지 않았을 뿐이었죠. 아무튼 그때의 일을 계기로 저희 식구들은 그 누구도 비슷한 이야기를 농담으로라도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렇게 지나가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신우이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정확하게는 저만 신우이를 발견한 거죠. 그런데 신우이가 어떤 남자와 함께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둘째 조카인 소미도 함께였어요. 그 남자와 신우이는 꽤나 친한 사이로 보였습니다. 무슨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는지 쉴 새 없이 웃고 있었고요.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얼굴도 참 오랜만이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남자는 이따금씩 둘째 조카에게도 말을 붙였고 나중에는 조카를 번쩍 들어올리더니 목마를 태우고 가더라고요. 누가 보면 마치 애엄마와 애아빠로 착각할 정도로 다정해 보였습니다. 여자는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꾸 이상하다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냥 저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었겠지만요. 고민하는 사이 세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 저 멀리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저는 다른 볼 일이 있는 것처럼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가씨, 어머님이 그저께 가져다 주신 고구마 너무 많아서요. 오빠한테 다른 반찬들이랑 좀 챙겨서 아가씨네 갖다 주라고 할게요. 아, 고구마요? 네, 알겠어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산책하기 딱 좋던데. 오늘 밖에 나가봤어요? 단풍이 들었더라고요, 벌써. 아니요. 오늘은 바빠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내일 나가봐야겠네요. 저는 날씨 핑계를 대면서 신우이를 슬쩍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신우이는 태연하게 나간 적이 없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작은 의문으로 시작했던 저의 의심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신우이를 추궁해서 대답을 들을 수도 없는 일이었으니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냥 부디 제 의심이 저의 기우이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의 걱정은 머지않아 사실대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하늘의 장난인지 이렇게 될 운명이었는지 저희는 길에서 또 마주치게 되었거든요. 전에는 먼 발치에서 저 혼자서만 어렴풋하게 본 게 다라면 이번에는 아주 제대로 가까이서 보게 되었죠. 길모퉁이를 돌자마자 바로 정면에서 맞부딪히게 되었거든요. 신우이와 그때 그 남자였어요. 심지어 남자가 신우이의 어깨 한쪽을 감싸 안고 신우이는 그 남자에게 거의 안기다시피 할 정도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100%였어요. 아가씨? 언니! 저를 보자마자 신우이는 화들짝 놀라며 남자에게서 후다닥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순간적으로 상황을 판단했는지 먼저 가 있겠다며 바로 옆에 보이는 카페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당연히 마찬가지로 당황하고 어색한 얼굴로요. 저는 그 남자가 사라지는 모습을 쳐다보다가 문득 더 소름이 끼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저 남자의 얼굴이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가까이서 확인해 보니 둘째 조카가 저 남자와 이상하게도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제 눈빛을 봤는지 신우이는 잠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이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제 팔을 붙들었습니다. 언니! 이따가 제가 전화할게요. 오랜만에 같이 차 한잔해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일단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죠. 1시간쯤 지나서였을까요? 바로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집 앞 카페인데 잠깐 나와달라고요. 오빠는 모르게 해달라고 했죠. 저는 한숨을 내쉬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까는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이 질렸더니 지금은 또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보면서 태연하게 웃고 있기까지 했어요.
어차피 다 본 것 같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요. 아까 그 남자 사실 제 전 남자친구예요. 전 남자친구라고요? 네. 남편 만나기 전에 만났던 사람인데 외국에 가게 되는 바람에 헤어졌었거든요. 최근에 한국에 다시 들어왔다길래 얼굴이나 보자고 해서 잠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 사이라고만 강조하더라고요. 아까 마주친 모습을 봐서는 절대로 친구 사이로만 끝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는데 말입니다. 더군다나 제 눈앞에는 둘째 조카의 얼굴이 아른거리고 있었어요. 여기서 더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저도 고민스러웠고요. 하지만 결국 저는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문제에 깊이 개입해봐야 좋은 일이라고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신에 저는 딱 이 말 한마디만 했습니다. 심해부가 알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을 테니 거리 두고 지내는 게 좋겠다고요. 신우이는 알아들었다면서 얼른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마음속으로는 신우이가 기어이 대형 사고를 쳤구나 싶은 확신이 들었지만 저 역시도 그 일을 입 밖에 꺼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둘째가 누구 애냐고 물어보고 싶지도 않았고요. 질문을 한다고 해서 사실대로 대답을 해줄지도 확실하지 않았고, 만약 사실대로 대답을 한다고 치면 그 일을 온전히 제가 숨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답이 안 나왔거든요. 그저 제발 여기서 더 이상은 다른 사고를 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 간절한 기대와 바람은 또 예상을 빗나가고 말았죠.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쯤 뒤에 저는 시어머니의 생신 축하를 하느라고 모처럼 다가시 시댁에 모여 있었습니다. 고기도 굽고 반주도 곁들이면서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있었죠.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어 가는데 또 신우이가 취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얼른 눈짓을 보냈지만 남편이 말린다고 술을 끊을 신우이는 아니었죠. 그날은 주종을 섞어 마셔서인지 다른 시댁 식구들도 좀 술이 오른 상태였고요. 급기야 또 다른 대형 폭탄이 터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소미는 손가락이 왜 이렇게 예뻐요? 요즘 피아노 학원 다니면서 피아노를 쳐서 그런가? 그러게. 어릴 때부터 피아노 치면 손가락이 예뻐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보내는 것도 있어. 그런 거 다 그냥 하는 소리 아니야? 괜히 애 힘들게 이것저것 시키지 말고 그냥 저 나이 때는 밖에서 뛰어놀게 해. 어릴 때 배워봐야 기억도 못한다던데. 나만 봐도 그렇잖아. 피아노 체린이 40번까지 쳤는데도 지금은 동요 한 곡도 못 치는데. 대화 주제가 한참 조카들의 학원과 관련된 것으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둘째 조카가 시어머니 옆에서 한창 애교를 부리고 있었고요. 주제는 자연스럽게 소미가 한참을 다니고 있는 피아노 학원으로 넘어갔죠. 그런데 남편의 말을 들은 신우이가 깔깔 웃더니 그러더라고요. 소미가 어디 오빠랑 같은 줄 알아? 얘는 자기 아빠 닮아서 피아노 엄청 잘 칠 거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술잔을 꺾어 마시고 있던 심화부가 되묻더라고요. 왜 날 닮아서 피아노를 잘 친대? 나는 피아노 학원 다닌 적도 없는데. 와, 진짜 그 순간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저는 흠칫 놀라서 신우이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순간 신우이는 술이 확 깨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초 지나지도 않아서 신우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웃으며 대꾸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딸도 당신처럼 손가락이 길어서 잘 칠 거라는 이야기지. 피아노는 손가락이 반인 거 몰라? 난 또 뭐라고? 제가 알기로 심해부는 예체능 쪽에 재능이라고는 전혀 없었다고 들었거든요. 예전부터 몇 번이나 본인은 어릴 때도 미술에도 음악에도 전혀 재능이 없다고 힘들었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자식들은 저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었죠. 그걸 뻔히 다 아는데 저런 소리를 해댔으니 저는 속으로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잘못은 신우이가 했는데 제가 왜 더 놀라야 하는지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신우이는 내심 깜짝 놀랐는지 그 말을 뱉은 이후로 말수가 부쩍 없어졌고요. 술도 마시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이내 애들을 재우겠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은근슬쩍 심해부의 눈치를 살폈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었어요. 그렇게 그 일은 무사히 지나가는 듯 했죠. 하지만 영원한 비밀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입이 청금처럼 무거운 사람도 지키기 힘든 게 비밀이라는데 신우이처럼 입과 행동이 가벼운 사람이 어떻게 그 엄청난 비밀을 지키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비밀이 들통난 건 들통난 거지만 문제는 그 화살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저에게로요. 주말에 집에 있는데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핸드폰 저 너머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가 말한 거죠? 네? 그게 무슨... 대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을 하면 나를 어떡하라고요? 아니, 무슨 말인지 차분하게 설명해봐요. 앞뒤도 없이 갑자기 제가 뭘 했다는 거예요? 소미 아빠가 누군지 말이에요. 설마 했던 사실이 역시나였습니다. 신우이의 입에서 직접 전해 듣는 이야기는 막연히만 짐작하고 있던 저에게도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말하는 걸 들어보니 아마도 시매부에게 아이 아빠의 정체에 대해서 들킨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렇게 악을 써대는 걸 보면요. 저는 황당하기 짝이 없었죠. 제가 아니라고 말을 해도 이미 이성을 잃었는지 신우이는 전혀 들을 생각이 없더라고요. 어디냐고 묻길래 집이라는 제 말에 신우이는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마 여기로 오려는 생각인 것 같았어요. 저도 황당해서 끊긴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었죠. 30분도 채 되지 않아서 눈이 벌게진 신우이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유전자 검사했다고 그 사람이 이혼하자고 난리예요. 소송 걸 거니까 위자료 다 뜯길 생각하라면서요. 아니, 언제는 그냥 친구 사이라면서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뭐야? 무슨 일이야?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남편이 거실에서 벌어진 소란에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두통이 다 몰려올 지경이었어요. 게다가 이 난리가 나고 있는 사이에 택시를 타고 온 시어머니까지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에미니가 말한 게 맞아? 신우이를 탓하는 게 아니라 저를 탓하는 걸 보니 이미 대충 사정을 다 듣고 달려오신 모양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모르고 있던 남편은 옆에서 그제서야 신우이가 다른 남자를 만났고 조카가 그 남자 애라는 걸 알게 됐고요. 야, 조소영, 너 진짜 제정신이야?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냐?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을 에미 때문에 이 난리가 났자다니. 에미 너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 거야? 여동생을 다그치는 남편을 말리며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야단치더라고요. 저는 황당한 나머지 지끈거리는 머리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그런 이야기를 뭐하러 하겠어요. 아가씨도 분명히 그날 저한테 친구 사이라고 했잖아요.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언니 아니면 누가 말을 해요? 엄마나 오빠가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죠.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기가 차네, 진짜. 이혼하면 언니 탓이니까 언니가 위자료 준비해요. 언니 때문에 걸린 거니까 책임지라고요. 아무래도 심해부는 이혼 소송을 가려는 의지가 확고한 모양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간통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애까지 친절하고 속여서 키우게 했으니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는 그 부분까지 가산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신우이는 저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될 판이니 저더러 이혼소송 위자료를 내라고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저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며 코웃음을 쳤죠. 아니, 불륜은 본인이 저질러 놓고 왜 나한테 위자료를 달래요? 내가 바람피웠어요? 여보, 말 좀 가려서 해. 지금 이 바닥에 무슨 말을 가려서 해. 그리고 들킨 게 왜 나 때문이에요? 그러는 본인이 말 실수한 건 아니고요?
아가씨 술만 마셨다면 할 말 못할 말 다 안 가리고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아직 멀었어. 불륜 저질러서 애까지 낳은 주제에 왜 그렇게 당당해요? 이해가 안 되네, 진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은 게요. 시누이가 개거품을 물면서 달려들려는 것보다 더 빨랐죠. 그때 저는 눈앞에 시누이에게만 신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시어머니가 머리채를 잡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통째로 뜯겨나가는 고통에 순식간 정신이 다 멍해지더라고요. 일단 머리채를 잡혔다는 사실 자체도 믿기지가 않았고요. 너 때문에 우리 딸 이혼하게 생겼는데 넌 뭐가 잘났다고 짓거리기를. 이건 놓으세요. 저 더 안 참아요. 아우, 엄마! 손은 놓고 말씀하세요. 당신도 입 좀 다물어! 그러고도 한참 더 실랑이를 벌인 끝에 시어머니는 저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눈앞에 보인 건 후두둑 뜯겨져 바닥에 떨어진 제 머리카락이었죠. 눈앞이 돈다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이더라고요. 심지어 이 사태를 말려야 할 남편놈은 저에게도 입을 다물라며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기가 막히고 배신감을 느꼈던 대목이었죠. 저는 바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112에 신고했냐고요? 일단은 아니었어요. 저는 경찰보다 더 무서운 시아버지께 전화를 걸었거든요. 아버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금 저희 집으로 와주시겠어요? 아가씨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너 그 전화 안 끊어? 뭐 하는 짓이야? 저 인간들에게는 염라대왕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시아버지였거든요. 제 핸드폰을 뺏으려고 난리를 쳤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히 말을 마쳤습니다. 시아버지가 다시 전화를 걸어 아무 일도 아니라며 올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지금 당장 집으로 오겠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제 목소리에서 뭔가 큰일이 있다는 걸 짐작하신 모양이었죠.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시아버지께 모든 걸 털어놓을까봐 입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람 피우는 것도 유전이라던데 혹시 여기 바람 피운 사람 또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누가 또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너 무슨 헛소리야? 글쎄요. 그냥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좀 이따가 아버님 반응도 궁금하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거의 저승사자라도 본 것처럼 사색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눈으로 저와 시누이를 번갈아 쳐다보았고 시누이는 입을 딱 벌리고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아마도 스스로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구석에 있던 남편놈은 이제 두 손으로 얼굴을 덮으며 욕을 짓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뭔 짓을 해도 수습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언니, 설마 말 안 할 거죠? 아버지한테 말하면 안 돼요. 아버지 이거 알면 나 죽어요. 진짜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미야. 일단 좀 진정을 하고. 너희 시아버지 성격 너도 잘 알잖니. 아버님 성격 잘 알죠. 근데 저보다 두 분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아까 제 머리채를 잡을 때의 패기는 다 어디로 갔는지 두 사람은 곧 사색이 되어서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요. 어차피 이혼을 하게 되면 다 알게 될 일인데 뭘 이렇게까지 숨기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는 사이 시아버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남편놈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냐며 저에게 계속 화를 냈고요. 저는 일단 시아버지를 안방으로 모셨어요. 나머지 세 사람이 기겁을 하며 방으로 따라 들어왔지만 시아버지의 호통에 발도 못 들이고 바로 쫓겨났죠. 저는 차분하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처음 목격했던 시누이의 불륜 현장부터 시작해서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도요. 심지어 식구들이 제가 말했다고 의심해서 난리를 치는 이 상황과
시아버지에게 이 일을 비밀로 하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던 상황까지 전부 다예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아버지는 기차화통을 삶아먹은 것처럼 소리를 지르며 방 밖으로 뛰쳐나가시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조소영, 너 이리 와. 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진정하시고 저의 말씀 좀 들어보세요. 신우이는 달려오는 시아버지를 피해서 집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신발도 제대로 못 챙겨 신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 뒤로 시아버지가 쫓아갔고 시어머니와 남편놈도 뒤따라 달려갔고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신우이는 본인의 실수로 심해부에게 들통이 난 게 맞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제일 친한 친구와 아이 생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더라고요. 그걸 심해부가 발견하게 되었고요. 사실 아이 얼굴이 다른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수상쩍은 신우이의 행동과 말들로 계속 의심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한마디로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 핸드폰 대화를 보자마자 심해부는 바로 둘째 조커와 본인의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고요. 결과는 당연히 아니라고 나왔겠죠. 결국 심해부는 이혼 소송을 강행했고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심해부가 데려갔고 둘째는 시댁에서 일단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큰 관심은 없지만 위자료는 당연히 신우이가 냈겠죠. 그리고 저 역시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막장인 집구석에서 더 이상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자신도 생각도 싹 사라졌거든요. 우리 집에서 한바탕 사달이 일어난 그날 밤, 다시금 저에게 난리를 치는 남편을 보며 저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죠. 바로 다음 날 이혼소송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에도 남편놈과 제 사이에 자식이 없다는 사실이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고 신우이가 그 난리를 친 것까지 모두 반영해서 소송을 준비할 생각이었는데 뜻밖에도 시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하라고요. 남편놈에게도 이미 그렇게 전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별꼴을 다 보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고 하셨죠. 그나마 이 집안에서 시아버지만큼은 정상이셨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은 협의 이혼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할 수 있었고요. 남편놈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법적으로 완전히 나무로 갈라서던 그날까지도요. 다만 몇 달쯤 후에 술을 진탕 마시고 찾아와서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며 헛소리를 짓거리다 갔죠. 그 뒤로 몇 번쯤을 더 가끔씩 제 생각이 난다며 전화를 걸고는 했고요. 얼마 후 저는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이사를 하며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본인이야 추억에 젖든 후회에 젖든 저에게는 되새기고 싶지도 않은 악연이었으니까요. 그래도 한 동네에 오래 살아서인지 이웃들이 많아서 시댁의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신우이는 이혼 후에도 울며 불며 심해부에게 매달렸지만 끝끝내 받아주지 않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남자와 새 출발을 했느냐고 하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둘 사이에 또 무슨 속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양육비만 조금 주는 걸로 합의를 보고 끝냈다는 것 같던데 그 남자도 참 책임감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애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그것도 신우이의 자업자득이겠죠? 신우이의 불륜은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돌고 돌아 결국 제가 이혼까지 하게 만들었죠. 저는 그 이혼에 만족하고 지금 홀가분하게 잘 살고 있다는 점이 좀 다르겠지만요. 새삼스럽게 세상에 영원히 들키지 않은 비밀 같은 건 없다는 교훈도 깨닫게 되었고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